충격의 그날이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항로가 끊겼습니다. 하늘은 닫히고 바다는 멈췄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 지도를 찍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코리아, 대한민국. 그들은 위기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지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육로 막힌 나라가 세계 7위 수출국, 자원 없는 땅에서 방산 강국이라니? 30년간 나토에서 전략을 짜온 제가 단 하나의 국가 데이터 앞에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잠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한국을 최고로 만들고 싶은 코리아 퍼스트 TV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에단 맥그레스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현재 벨기에 브루셀 나토 본부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58이죠. 전직 나토 전략 분석국 국장이었고 지금은 국제안보 싱크탱크 지오스코프의 수석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군사전략, 지정학, 방상영재, 위기대응 정책입니다. 평생 지도로 세상을 읽어왔죠.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기적보다는 논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밤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나토 본부 전략 분석실에 저 혼자만 남아 있었죠.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수출 순위 7위 진입.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코리아, 한국이라는 나라. 저는 그 나라를 알고 있었습니다. 195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북쪽으로는 육로가 완전히 차단된 반도국가,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희토류도 없는 자원 빈국. 제가 2000년대 초반 나토에서 작성했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전략적 완충지대, 지정학적 행운으로 성장한 중진국. 그게 제가 내린 평가였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숫자들은 뭡니까? 조선업 점유율 50% 돌파,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방산 수출 300% 급증, GDP 세계 10위권 진입.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육로가 막혔으면 물류비가 급증해야 합니다. 자원이 없으면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져야 합니다.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으면 사회 인프라가 약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배운 지정학의 공식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적용해온 분석 방법론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공식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최근 3개월 동안의 글로벌 무역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심장이 멎는 듯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24년 3월 스웨즈 운하 봉쇄 사태. 그 사건을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하면서 운하가 완전히 막혔죠.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됐습니다. 유럽발 화물이 멈췄고 아시아발 선박들이 발이 묶였습니다. 나토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각국 정부는 비상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보고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 최소 6개월 이상 회복 불가. 그런데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배송 지연율 통계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독일 지연율 87%, 프랑스 지연율 92%, 영국 지연율 73%, 그리고 한국 지연율 0%. 이게 대체 뭐지?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한국만 단 한 나라만 배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로도 막혔고 주요 해상 루트도 차단됐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제 30년 커리어가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세계 전략 지도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놓친 게 뭐지?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너머의 무언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변수.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죠. 하지만 혼란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곳은 늘 혼돈이었죠.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줄은 엉키고 직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국제공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화물은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안내 표지판은 완벽한 영어로 적혀 있었고 와이파이는 무료였습니다. 아, 이건 효율이 아니라 시스템이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하나로 나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저의 첫 목적지는 부산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해상 물류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스웨즈 운하가 막혔을 때 어떻게 배송 지연율 0%를 달성했는지 말입니다. 3시간 반을 달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평선 끝까지 컨테이너선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컨테이너 박스들이 공중을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 이건 항구가 아니라 전쟁터군. 하지만 전쟁터와는 달랐습니다. 혼란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밀하게 계산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만공사 관계자와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맥그레스 박사님. 김준호입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항구를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만 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선박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죠. 인공지능 기반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컨테이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죠. 스웨즈 운하 봉쇄 때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때요? 저희는 대체 루트를 이미 확보해뒀습니다. 희망봉 우회 북극 항로, 태평양 직항로. 운하가 막히기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뒀죠. 운하가 막히기 전부터요? 네, 저희는 항상 최악을 가정합니다. 위기란 건 예고 없이 오니까요. 그럼 실시간으로 루트를 변경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날씨, 유가, 항로 혼잡도를 계산해서 최적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6시간 만에 모든 선박의 항로를 재조정했죠. 뭐라고요? 6시간이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회의만 6시간 걸렸습니다. 의사결정에 사흘, 실행에 일주일이 걸렸죠. 그런데 한국은 6시간 만에 전체 물류망을 재편했다는 겁니까?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요. 해야만 한다? 네, 저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죽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멈추면 죽는다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효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소도 보여드릴까요?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거대한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수백 대의 용접 로봇이 불꽃을 튀기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조립되고 있었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계들이 스스로 판단하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건 공장이 아니라 미래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준호가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한국의 항만 시스템이 효율적이다. 조선소 기술이 앞서 있다. 그런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숫자 너머의 무언가를 봤습니다. 멈추면 죽으니까요. 라는 김준호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지웠습니다. 그러다 다시 썼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이건 보고서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탔죠. 시간은 오전 6시였습니다. 열차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 청년이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중년 남성은 영어 강의를 듣고 있었죠. 맞은편 여성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2시간 반 만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오늘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오전에는 삼성전자 연구개발센터 방문, 오후에는 한국의 방상위원 미팅, 저녁에는 국제안보 포럼 참석, 택시를 타고 삼성 디지털시티로 향했습니다. 수원이라는 도시였죠. 저는 안내를 받아 반도체 연구동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린 룸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공간이었죠.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3나노 공정 칩을 생산합니다. 안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3나노미터는 인간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입니다. 이런 미세한 회로를 새긴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몇 개국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두 곳입니다. 한국과 대만이죠. 이 칩들은 어디에 쓰입니까? 스마트폰, 인공지능 서버, 자율주행차, 군사장비. 거의 모든 곳에 들어갑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의존하는 핵심 인프라였죠. 공정 개발에 얼마나 걸렸습니까? 10년입니다. 연구비만 수십조 원이 투입됐죠. 이 나라는 미래에 그만큼을 투자한 겁니다. 확신도 없이 말입니다. 성공할 거라는 보장도 없이 말입니다. 하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 하면 뒤처지겠죠. 뒤처지면요? 경쟁에서 밀리겠죠. 경쟁에서 밀리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라집니다. 사라진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 나라는 생존을 걸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1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해방상이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한화라는 회사였죠. 담당자는 40대 중반의 엔지니어였습니다. K2 전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거대한 전차를 봤습니다. 이 전차는 폴란드에 수출됐습니다. 1000대 규모죠. 유럽 국가가 아시아 국가의 전차를 1000대나 수입한다는 겁니까? 이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왜 폴란드는 한국 전차를 선택했습니까? 성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 때문이죠. 저희는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지키고 가격을 지킵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방산업계에서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납기 지연은 흔한 일이죠. 가격 상승도 빈번합니다. KF-21 전투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자체 개발한 전투기죠.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됩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입니다. 개발에 얼마나 걸렸습니까? 20년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미국에서 사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국방을 자존심이라 부릅니다. 자존심, 그 단어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에 국제 안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였죠. 한 기자가 제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언제부터 강국이 됐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강국이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단지 버텼을 뿐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온 메일이었죠. 맥그레스 박사 한국 관련 보고서 제출 요청. 긍정적 평가는 자제 바람. 긍정적 평가는 자제하라고?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본 걸 쓰지 말라는 겁니까? 진실을 숨기라는 겁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30년간 나토에서 일했습니다. 객관적 분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죠. 정치적 편향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이 제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저는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한국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었죠. 박철민이라는 연구위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사님. 우리는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습니까? 박철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또 그 말입니다. 선택권이 없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땅도 좁았죠. 전쟁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사람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두뇌와 의지, 그게 우리의 유일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투자했습니까? 투자라기보다는 생존이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박사님은 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반대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점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빠른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고 역사도 짧은데 말입니다. 박철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논리를 따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논리를 따르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믿으면 정말 불가능해지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으면 불가능해진다. 이게 답입니까? 이게 한국의 비밀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숫자로 증명해 왔습니다. 박철민이 덧붙였습니다. 숫자로요? 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방산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기적을 만든 게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들은 일상을 지킨 거야.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평생 강대국을 분석해 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거대한 땅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들을 연구했죠. 하지만 진짜 강국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걸 만들어낸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나라. 논리를 거부하고 의지로 승리한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맥그레스 박사, 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조사 중입니다. 언제까지 조사하실 겁니까? 이미 충분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실은 통계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있습니다. 박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고요?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냉정한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인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전 5시였습니다. 거리에 이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도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잠들지 않는군요. 아침을 먹고 저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모두 줄을 서서 기다렸죠.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탔습니다.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런던에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파리에서도 이렇지 않죠. 사람들은 밀치고 들어갑니다. 열차 안에서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한 청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전공 서적이었죠. 이 옆자리 여성은 태블릿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남성은 이어폰을 끼고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책을 읽으시는 겁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반도체 공학책입니다. 학생이십니까? 아닙니다. 직장인입니다. 퇴근 후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안 하면 뒤처지니까요. 또 그 말입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들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역에서 내렸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여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몰아붙일까요? 그때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카페 안의 텔레비전에서였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 현장입니다. 화면에 무너진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복구 작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지진 발생 48시간 만에 주요 도로가 모두 복구됐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틀 만에 도로를 복구했다고요? 주민들은 이미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진 복구에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피해 복구에 몇 달이 걸리죠. 그런데 한국은 이틀 만에 끝냈다는 겁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포항 지진을 검색했습니다. 2017년에 발생했다고 나왔습니다. 규모 5.4의 큰 지진이었죠. 복구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빠르게 복구됐더군요. 위기에 강한 민족, 그게 이 나라의 정체성입니까? 오후에 저는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개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날씨지요.
여기 자주 오십니까? 네, 매일 옵니다. 산책하러요. 이 개천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복원된 건 2005년입니다. 그전에는 복개대도 있었죠. 개천 위를 덮어서 도로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개천으로 복원했지요.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 노인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무엇을요? 자연을, 여유를, 삶의 질을. 저는 개천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들도 보였습니다. 도로를 걷어내고 다시 개천을 만드는 게 힘들었을 텐데요. 힘들었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우리는 해내는 민족이니까요. 해내는 민족.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젊은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노인은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지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입을 옷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랬지요.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노인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게 이유였습니까? 그게 이 나라를 움직인 힘이었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노인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 자식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손자는 외국 유학을 갔고요. 저는 성공한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강으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저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그냥 움직였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움직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움직임, 쉬지 않는 발걸음, 멈추지 않는 의지. 그게 이 나라를 만든 겁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관리하지 않는다. 그들은 위기를 성장의 연료로 바꾼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증언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나토 본부는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상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맥그레스 박사 앉으시죠. 국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 출장은 어땠습니까? 의미 있었습니다. 보고서는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국장이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보고서입니다. 한국을 선진 강국으로 평가했군요. 맞습니다. 방산 기술을 유럽 수준 이상으로 분석했습니까? 제가 본 게 그랬습니다. 국장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맥그레스 박사, 당신은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보고서를 쓴 겁니까? 우리는 객관적 분석을 원합니다. 이게 객관적 분석입니다. 객관적이라고요? 당신은 한국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요. 육로가 막힌 나라가 물류강국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자원 없는 땅이 방산대국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국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런 보고서를 나토의 이름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이 보고서를 나토 이름으로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맥그레스 박사,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압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고요? 당신은 조직을 배신하는 겁니다. 조직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맥그레스, 나가면 끝입니다. 당신의 경력이 끝나는 겁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30년간 모은 자료들이었습니다. 책들, 보고서들, 사진들.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에단, 무슨 일이야? 그만둡니다. 뭐? 왜 그만둬?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요. 진실? 무슨 진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실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논리를 거부한 성장의 기록.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썼습니다. 느낀 것들을 적었습니다. 부산항의 밤, 조선소의 불빛, 삼성연구소의 정밀함, K2 전차의 위용, 지하철 안의 사람들, 청계천의 노인, 한강의 야경. 그들은 자원을 가지지 않았다. 대신 의지를 가졌다. 그들은 땅을 가지지 않았다. 대신 비전을 가졌다. 그들은 역사를 가지지 않았다. 대신 미래를 만들었다.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이 아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결정하여 행동한 선택의 결과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사들에게 보냈습니다. BBC, CNN,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한국의 언론사들에게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맥그레스 박사님, 이 보고서가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나토를 그만두신 겁니까? 네, 진실을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정말 이렇게 강합니까? 제가 본 것보다 더 강할 겁니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전 나토 국장, 한국을 신강국으로 선언, 서양의 시각을 뒤집은 보고서, 맥그레스 박사, 경력 포기하고 진실 선택. 일주일 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대사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맥그레스 박사님. 영광입니다. 박사님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쓴 것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당신들의 존재가 제 이론을 부숴버렸습니다. 이론을요? 네, 저는 평생 지도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자원과 땅과 역사로 국가를 평가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공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강국은 지도에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대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는 그날 밤 제 방에서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이 지도는 틀렸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가 필요해. 한국이 그리는 지도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의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각국의 싱크탱크들이 분석했습니다. 대학에서 토론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읽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5년 3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됐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만 해협이 봉쇄됐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됐죠. 동시에 유럽의 주요 조선소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경제가 멈췄습니다. 나토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토 소속이 아니었지만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국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끊겼습니다. 조선 산업이 마비됐습니다.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합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요청하면 어떻습니까? 미국도 자국 우선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일본은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코리아, 한국이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입니다. 그들은 반도체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조선 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맥그레스 박사, 또 시작입니까? 국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국장님,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이 유럽 전체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연간 3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조선업 점유율은 세계 50%입니다. 스웨즈 운하 봉쇄 때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연이었을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에 연락해 보시죠. 하지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틀 후에 한국 정부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지원 가능 단 2단어였습니다. 나토는 긴급 대책팀을 구성했습니다. 저도 포함됐습니다. 우리는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에서 만남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반도체와 선박 공급 지원 요청이죠. 가능하십니까? 나토 대표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능합니까? 2주 내로 첫 물량을 보낼 수 있습니다. 2주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상 생산 라인이 가동 중입니다. 비상 생산 라인이요? 네, 우리는 항상 최악을 대비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한국답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나토 대표가 물었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요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호 협력입니다.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에 첫 번째 반도체 물량이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약속대로 2주 만에 모든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유럽의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복구됐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국, 유럽을 구하다. 반도체 위기, 한국이 해결. 새로운 강자의 등장. 나토 긴급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국장이 일어섰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맥그레스 박사, 당신이 옳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한국을 더 이상 주변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국장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부터 한국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더 이상 변수가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호텔에 도착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의 새로운 기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유엔은 한국형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한국의 산업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유럽의 대학들은 한국학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저는 이제 독립연구자가 됐습니다. 지오스코프도 떠났습니다. 제 이름으로 컨설팅 회사를 차렸죠.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 모델 분석 의뢰가 쏟아졌습니다. 독일 정부, 프랑스 기업, 영국 싱크탱크, 심지어 미국 국방부까지 연락해왔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빠릅니까? 한국의 비결이 뭡니까?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정부로부터 초청장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경제포럼이었습니다.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포럼 당일 퀘스 컨벤션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50여 개국에서 온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들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마이크는 앞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에단 맥그레스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30년간 세계를 분석해왔습니다. 지도를 그리고 데이터를 읽고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지도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가지를 빠뜨렸으니까요. 그것은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게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땅이 좁아도 역사가 짧아도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부산항 사진이 떴습니다. 여기는 부산항입니다. 세계 최고의 항구입니다. 육로가 막힌 나라가 만든 해상 제국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삼성 반도체 공장입니다. 3나노 공정 기술을 보유한 세계 단 2곳 중 하나입니다. 또 넘겼습니다. K2 전차였습니다. 이것은 K2 전차입니다. 유럽이 선택한 아시아의 무기입니다.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새벽 지하철 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한국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5시 출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닙니다. 한국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선택들. 포기하지 않기로 한 선택, 배우기로 한 선택, 움직이기로 한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미래를 만났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더 이상 한국을 변수라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 그들은 기준입니다. 세계가 따라야 할 기준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박철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박사님 또 오셨네요. 네, 이곳이 좋아서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박사님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철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도의 한 점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중심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강국인지 확인하려고 왔죠. 하지만 떠날 때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강국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문명이라고요? 네, 자원이 아닌 인간으로, 땅이 아닌 기술로, 과거가 아닌 미래로 세워진 문명입니다. 박철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들이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나는 평생 지도로 세상을 읽어왔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지도에 존재하지 않던 나라가 세상을 바꿔놓기 시작했다. 그것이 한국이었다. 한국은 자원을 가지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가졌다. 한국은 땅을 가지지 않았지만 비전을 가졌다. 한국은 긴 역사를 가지지 않았지만 위대한 미래를 만들고 있다. 그들은 불가능을 계획했고 그 계획을 인간이 이뤄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강국은 군사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경제력만으로도 세워지지 않는다. 강국은 신념으로 세워진다. 그리고 그 신념의 이름은 코리아, 대한민국이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창 너머로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 세계에 화려하게 빛나게 될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한국, 코리아의 저력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많은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기대합니다.